내가 이 회사에 왜 투자를 했는지, 지금 반도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이클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막 알아야 되는데, 반도체 교육은 안 받고 레버리지 교육은 다 받은 이런 거를 알면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개별 기업, 소부장 기업까지도. 그러면 어디에다가 시간을 쓰고, 어디에다가 관심을 갖고, 어디에다가 돈을 써야 하는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반도체는 기술로 투자하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사이클로 투자하는 것이고, 넥스트란 뜻은 방향성, 순서라고, 특히 지금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러한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차렷! 경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가 궁금해요, 오늘은? 저희 근데 사실 반도체를 잘 모르더라고요. 반도체. 네. 반도체 아는 거 뭐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끝. 아, 이거 반도체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아, 요거는 지금 우리 그 특강 사이트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그 이선엽 대표님 강의도 있고, 네.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호도리님, 우리가 매년 반도체 강의를 하거든요. 기본편도 하고, 심화편도 하고, 뭐 AI 데이터 센터 맞춤형 그런 뭐 업데이트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 들으세요. 들으면 되잖아. 너무 어려워. 돈 주고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려울 것 같아, 내용이. 어려워? 사실은 호도리님이 반도체계 1타 강사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엄청 유명해요, 진짜. 대학교 때부터 이게 전공이 반도체 아예 그 박사세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눌러주겠어. 그 강의 안 들어도 되게끔 내가 끝내겠어. 내가 좋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호랑이잖아. 아, 빅타이거.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반도체가 왜 중요해요? 요즘 돈을 많이 버는 아이, 그 주식이니까. 말고 무슨 돈을 많이 버는 주식이야. 지금 다 꼬라박고 있는데 반도체 때문에. 저희는 반도체 없이 못 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죠. 그렇지. 반도체 없이 휴대전화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이거 돌릴 수 있습니까? 못 써요. 카메라 돌릴 수 있습니까? 못 써요. 이 작은 마이크에도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측면이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안 하는 사람도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가 중요해서 엔비디아 투자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런 상관 없을 수도 있어요. 코스트코 백날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도 코스트코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왜 중요하냐? 특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50% 60% 되더라고요. 많이 갔을 때 얼마까지 갔었어요? 55%를 넘었었고 코스피 200 있죠? 코스피 200에서 거의 60%를 60% 넘기도 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합니다만, 그러면 사실은 대표 지수가 코스피 200이에요. 이른바 벤치마크라고도 하는 거. 여기에서 반도체가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거기다가 SK스퀘어, 삼성물산, 삼성생명, 주 SK 뭐 이런 파생되는 것까지 합치면은 60 몇 퍼센트 훌쩍 넘어가요. 맞아. 거의 70% 이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를 모르고 반도체를 투자 안 하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선진장님이 왜 그렇게 큰 부자가 된지 아세요? 반도체 섹터 하나는 최고이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깊이 있게, 그리고 넓게.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매기가 넘어가더라도, 그러니까 IDM이라고 하거든요. 종합 반도체 기업. 반도체를 설계도 하고 직접 만들기도 하는 회사를 IDM, 종합 반도체 회사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재, 부품 혹은 장비로 넘어가더라도 그분들은 엣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어떤 반도체 기업에 어떤 부문에서 수혜를 얼마큼 받아갈 수 있는지, 또 동종업계 경쟁자 중에서도 누가 더 앞서는지를 다 알아. 엄청난 스터디와 리서치 업데이트를 통해서. 근데 그게 개개인들에게 되냐고. 어렵죠. 너무 어렵죠. 너무 그런데 소부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 이해를 합니까?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저 10만 원에 팔았는데 15만 원에 다시 사도 돼요? 20만 원에 올라가도 돼요? 또 30만 원에 샀는데 지금 물렸어요. 저 여기서 내리고 싶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물론 300만 원 갔다가 반토막보다 더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맞아요. 내가 아는 건 내 평단가가 12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거밖에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볼 게 아니라 가치를 봐야 되고, 산업을 봐야 되고, 기술의 변화를 다 읽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어디 가서 최소한 내가 이 회사에 왜 투자를 했는지, 지금 반도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이클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막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요즘에 야구로 따지면 지금 9회 말 중에 몇 회에 와 있습니까? 뭐 그러면은 산업의 사이클은 몇 회지만 주식의 사이클은 몇 회까지 와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 듣는 사람들은 뭐 그냥 다 알아서 끄덕이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런가 그렇구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뷰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교차 검증을 해야 하는데, 그 기반 안에 내가 반도체 산업을, 기술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엄청나게 좌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대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가 궁금합니다. 차이? 아는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이닉스는 제가 좀 주워 들은 게 있거든요. 거기는 약간 반도체 중심으로 간다. 완전 그 약간 핀셋처럼 간다. 오. 그리고 잘 삼성전자는 뭐 여러 가지 뭐 전기도 음. 있고 막 에너지, 뭐 반도체, 뭐 시기, 저시기, 요시기 이런 게 좀 분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모델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만들죠? 네. 가전이 있죠? 가전도 있고 반도체도 해요. 대부분이 근데 반도체 중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스마트폰 합니까? 가전제품 합니까? 아니요. 예, 순수 메모리 반도체 회사입니다. 100%. 어.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아질 때 딴 거 필요 없어. 오로지 100% 순수 반도체 기업만 찾아서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하이닉스로 몰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잘 될 때, 가전이 잘 될 때, 그럴 때는 삼성전자는 그 부분이 방어가 조금 어느 정도 돼요. 가전 쪽에서 만약에 잘 번다면, 스마트폰이 잘 번다면 2010년대 막 스마트폰 붐일 때, 그때처럼. 자, 그리고 이름이 좀 어렵긴 해요. DS, 뭐 디바이스 솔루션 이러는데 디바이스가 뭐예요? 장치, 솔루션, 돌아가게끔 해준다. 그래서 뭐 반도체라고 하는데 어려워. 그 DX는 뭐예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디지털 전환?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다. 근데 유식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랑 가전 스마트폰, 그리고 SDC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게 네. 삼성전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카돈이라고 하는 인수한 전장이 뭐예요? 전장. 전장으로 나가다 할 때 그 전장. 전투할 때? 네. 맞아. 전쟁 장비. 삼성이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요? 농담이고. 이 하만은 하만카돈 전자 장비. 그러니까 아. 주로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자 장비를 전장이라고 해요. 이런 전장. 아무튼 그리고 또 오디오. 하만카돈 안에 뭐 JBL이라든지 우수한 브랜드들, AKG 이런 브랜드들이 아, 진짜요? 몰랐어요? 네, 네. 몰랐어요. 하여튼 이런 JBL 브랜드가 많이 쓰죠. 하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삼성이 요거 왜 인수했냐면 자동차가 기존에 그냥 뭐라 해야 됩니까? 내연 기관이 아니라 점점 더 전자 장비화 되어 가잖아요. 맞아요. 오디오도 하이엔드급으로 가고 맞아. 있고 막 디스플레이 안에 다 들어가고 요게 다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스마트폰, 움직이는 가전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 놓은 거고 또 이제 이 안에서 반도체 안에서만 포트폴리오를 놓고 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어디서 듣기는 했는데.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가 뭐가 달라요? 시스템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시스템 반도체는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비메모리라고 해요.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 그걸 반도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컴퓨터 CPU라고 들어봤어요? 네. CPU가 뭐 하는 거예요? CPU 저장. 저장 장치? CPU는요, 두뇌예요. 계산하는 친구. 메모리는 뭐예요? 기억하는 친구예요. 요리로 한번 빗대볼게요. 기가 막히게 요리를 해. 재료만 있으면. 여기다가 무슨 재료 넣고 뭐뭐 하고 막 이걸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면 2인분 나오고 저렇게 하면 3인분 나오고 손만 빨리빨리 도마 타타타타타 칼질하는 게 CPU라고 쳐요. 그러면 메모리는 뭐겠어요? 이 레시피를 완전 기억하는? 그럴 수도 있고 그 많은 식재료를 어디에다 보관합니까? 냉장고. 냉장고. 그게 낸드라고 해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SSD. 옛날에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했죠. HDD. 많이 들어봤습니다. 요즘에는 SSD라고 해요. 그게 이제 반도체로 넘어간 거예요. 옛날에는 지지 이렇게 원판에다가 새기는 거였다가 그래서 옛날 컴퓨터는 뭐 하나 저장하면 지직 맞아요. 했잖아. 요즘에 안 그러죠? 네. 그게 SSD로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기억하는 게 냉장고 같은 게 낸드 플래시 낸드. 메모리. 아. 거기에서 요리 빨리 하게 칼질하잖아. 근데 요리사가 당근 하나 칼질하는데 하나 갖다 놓고 다시 냉장고 가서 당근 하나 꺼내오고 칼질하고 이거 하면 어때요? 너무 느리죠? 네. 그렇죠. 한 번에. 그리고 냉장고 안에 저 깊숙이 있는 막 양파랑 막 그 뒤에 가서 당근 꺼내서 또 하고 그때 나 당근 10개 그러면 냉장고에서 당근만 10개를 꺼내다가 쟁반에다 갖다 놓는 거 그게 D램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낸드는 저장하는 냉장고 D램은 요걸 계속해서 빨리빨리 전달을 해주는 쟁반, 뭐 접시, 트레이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뭐예요? 크게 보면 기억하는 반도체,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예요.
사실은 호소리님 강의 기본편을 들으려고 해도 요 정도는 알고 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안 가르쳐줬다니 내가 잘못이다. 그럼 저희 이거 들으면 음. 호돌이 반도체 기본편 들을 수 있겠네요? 그쵸. 아, 그거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친구 지금 바닥에 있는 거야. 요 정도까지 올려줬고. 자, 그러면 요게 메모리라고 했죠? 네네. 그러면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했고 비메모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로 따지면 메모리 반도체는 그 한 3분의 1? 과거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AI 시대가 펼쳐지기 전까지는 한 3분의 1이나 될까 말까? 거의 더 큰 시장이 비메모리였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로 먹고 살다 보니까 메모리가 중심, 메모리가 아닌 건 비메모리 이렇게 했던 거예요. 유튜브 아닌 건 비유튜브 이렇게. 그죠. 텔레비전, 라디오가 아니라 비유튜브 이렇게 보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대표적인 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컴퓨터는 뭐예요? 계산하는 두뇌. 사실은 두뇌가 더 중요하죠. 왜냐면 그게 성능이니까. 옛날에는 그 성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메모리 이렇게 기억 저장 장치 전달해 주는 친구 정도였는데 이제는 공급이 워낙 딸리고 그리고 AI 시대의 병목이 계속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에 걸리는 거예요. CPU하고 GPU하고의 차이를 아세요? 요거는 이제 AP. 이게 모바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앱 쓰잖아요. 애플리케이션. 네. 그게 요거예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요 C는 컴퓨터라는 뜻이에요. 컴퓨터에 들어가면 CPU, 핸드폰에 들어가면 AP, 그러니까 두뇌라는 뜻이에요. 네네네. GPU는 뭐였냐면 이거 옛날식인데 이제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게임 돌릴 때 그래픽을 빨리 처리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돌이들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돌리려면 GPU 좋은 거 써야 돼요. 이렇게. 맞죠. 자, 그런데 GPU가 왜 AI 시대에 대박이 났느냐? CPU는요, 수학으로 따지면은 슈퍼 천재예요. 모르는 문제가 없어. 이만한 공식도 다 외워갖고 한 방에 다 풀어버려. 근데 GPU는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죠. 이른바 사칙연산이라고 하는 거를 500명, 1000명이서 한꺼번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1 더하기 1, 1000번 해. 그럼 어때요?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와갖고 자, 1 더하기 1, 1000명이서 한꺼번에 빵 풀어. 끝. 근데 천재한테 1 더하기 1을 1000번 하라고 그래. 그러면 이거 쓰다가 지치는 거예요. 얘는 1000번씩 하는구나. 이거 얘가 아무리 슈퍼 천재여도 이거를 1000번 쓰는데 얘가 빠르겠어요? 얘가 빠르겠어요? GPU가.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반복 연산을 병렬 처리라고 하는 거예요. 1000명의 병렬. 그거를 더 빨리 할 수 있는 게 GPU다 보니까 옛날에 캐나다의 어떤 연구팀이 이거 GPU 갖다가 AI를 돌리니까 훨씬 더 잘 되네?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제프리 힌튼 교수 팀이었고 그 교수님이 노벨상도 받으셨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대박이 난 거죠.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Y3에서 오랫동안 많이 했던 거고 요거 완전히 이제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근데 요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 반도체다. 비메모리 반도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구조를 보면 이게 머리라고 했죠? 머리, 네. 두뇌, 그리고 여기 옆에 붙는 게 D램, 그리고 이 옆에 붙는 게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보면 돼요. 여기는 장기 저장 장치, 냉장고 같은 거. 여기는 단기 저장 장치, 여기는 두뇌. 이해 가죠? 네. 그래서 계산을 빨리 하려고 나는 슈퍼 천재야. 모든 게 준비돼 있어. 혹은 한 1000명, 10,000명이 동시에 계산할 게 다 준비돼 있어. 그러면 1000명, 10,000명한테 냉장고에서 재료를 갖다 주려면 이 D램도 1000명, 그렇죠. 10,000명분을 배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HBM이라고 하는 거예요. High Bandwidth Memory. 발음 좋지 않습니까? Bandwidth. 이게 뭐냐면 고대역폭이라는 거죠. 기존에는 이렇게 트레이나 쟁반에 갖다가 막 이렇게 갖다 드렸어. 요리사분한테. 자, 빨리빨리 하세요. 혹은 수학 문제지도 막 이렇게 인쇄해갖고 막 A4 용지 이렇게 갖다 드렸다고. 근데 이게 이제 100명,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 10만 명 단위로 가버렸어. 요리사가 10만 명이 있고 수학 문제가 10만 개가 있어. 그러니까 얘도 빨라져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기존에 길 하나에서 고대역폭, 고속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고속도로로 해서 이 D램을 8장, 12장, 16장을 이렇게 쌓아요. D램을. 쌓아서 D램을 만든 거예요. 기존에는 한 장이었다면 이제는 16장까지 쌓아. 그리고 요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뚫어요. 이것도 뭐 1024개, 2048개 이렇게. 이 길목만, 엘리베이터만. 요 엄지손톱만한 거에다가 엄청나죠.
과부하 오면 어떡해요? 과부가 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디램 한 장에서도 발열이 생기는데 네. 이걸 16장 쌓아.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이 안 나겠습니까? 엄청날 것 같아요. 나죠. 근데 그걸 풀어내는 게 기술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대단하다. 그래서 이거를 아. 층층이 잘 붙이는 거. 잘 붙여서 데이터가 빠르게 고속으로 오가도록 하는 거. 그 과정에서도 열이 안 나게 하는 거가 엄청 기술인 거죠. 그래서 한 1년 반 전으로 시기를 돌려보면 자꾸 이 발열 문제 때문에 삼성이 엔비디아의 퀄리티 테스트, 퀄 테스트에서 자꾸 떨어진다. 그래서 삼성 주가가 5만 원, 6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니까 한 방에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분기별로 막 수십 조, 이제 100조 이상을 벌어대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메모리와 시스템 이제 반도체와 알았습니다. 메모리 이해 가시죠? 네. 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기 파운드리라는 것도 해요. 파운드리가 뭐냐? 요거는 이제 위탁 생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히 요 시스템 반도체를 하는 회사들이 다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반도체가 뭐 어디 무슨 뭐 하나 그냥 뚝딱 제조품 만들어내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첨단 공장이 필요한데 그걸 다 설치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엄청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위탁 생산 공장을 차려놓고 여러분이 필요한 반도체 우리한테 주문을 하세요. 설계도만 가져오세요. 원하는 반도체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게 파운드리입니다. 그걸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디? 삼성전자. 땡! 중국. 땡! 어디지? 대만, 타이완, TSMC라고. 아, TSMC구나. 아. 엔비디아의 GPU도 만들어주고 GPU를 기판까지 풀 패키징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네가 만든 HBM을 어디에다 보내느냐? TSMC에다가 보내요. 그럼 여기에서 패키징을 해서 엔비디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는요, 파운드리를 직접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든 HBM에 베이스 다이라고 돼요. 이 다이가 뭐냐면 그냥 밑에 판이라고 보면 돼요. 쟁반 같은 거. 거기에다가 같이 HBM을 올려서 패키징까지 해서 납품을 해요. 왜?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제조 공장이 있으니까. SK 하이닉스가 하는 제조 공장은 메모리 반도체, D램,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HBM까지만 만드는 거고, 그 뒤에 후공정, 패키징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걸 뭐 미국에 만들고는 있는데, 파운드리까지 하는 삼성전자랑은 그 후단에서 좀 차이가 나요. 글로벌 D램 시장에서도 보면요, 점유율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1등입니다. 거의 30%대 중후반 가 있고, 하이닉스는 아, 29% 정도로 2등, 그리고 3등은 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3개 업체만 남아 있었어요. 치킨 게임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이게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반도체는 무조건 치킨 게임.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엄청난 장치 산업. 투자 하다가 호황이 올 때는 기록적으로 벌다가 불황이 오면 적자에 빠지다가, 근데 이게 불황이 막 2년 3년 이어져 버려. 그러면 기존에 투자해놨던 것도 계속 어떻게 됩니까? 돌릴 돈도 없어버려. 그런데 옛날에는 막 20나노에서 10나노대, 또 10나노대에서 막 7나노대, 5나노대 점점 더 미세 공정으로 개발을 해내야 되고 거기에서 수율을 높여야 돼.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낮아빠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게 3개 업체였던 거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미세 공정. 미세 공정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수율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세 공정을 할수록 수율이 높아져요. 맞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미세 공정이 뭐냐면은 선폭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왜 몇 나노라고도 하죠. 네. 이게 반도체 칩 안에 들어가는 일종의 길목, 선의 폭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미세할수록 하나의 웨이퍼, 원판에서 만들 수 있는 칩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만하게 이제 네모나게 만들죠. 4개만 만들어서 파는 회사랑 이걸 16개로 쪼개서 파는 회사랑 매출 차이가, 이익률의 차이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무조건 많이 16개죠. 근데 이거를 또 쪼개. 또 쪼개. 엄청나게 또 미세화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더 많은 칩을 만들겠죠. 이 미세화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너네 4개 만드니? 우린 16개 만드는데. 니네 이제 16개 만들고 우린 32개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2년에 한 번씩 이 집적도라고도 하는데 미세화가 2배씩 콩콩콩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못 따라오는 애들은 어때요? 다 그냥 죽어나는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웨이퍼 300ml짜리 하나 들어갔는데 3개월 만에 우리는 4장을 구웠는데 쟤네 16개, 32개 팔고 있어. 근데 그것도 가격을 어때요? 훨씬 더 싸게 팔 수 있죠, 삼성은. 왜? 많이 만들었으니까. 쟤네가 하나당 뭐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5만 원에 팔고 있는 거야. 그럼 얘네가 이거 10만 원 얘네 누가 사겠습니까? 안 맞아. 사죠. 그러면 원가도 더 많이 들어.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사줄 사람은 없어. 이러니까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쟁자들을 삼성전자 이 치킨 게임으로 계속해서 사라지게, 망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수율이라는 겁니다. 수율이 뭐냐면 완성도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불량률. 불량률의 반대말이 수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원판에 먼지 하나가 떨어졌다고 칩시다. 웨이퍼에. 그러면 4개를 만들던 회사는 먼지 하나가 떨어졌어. 그러면 4분의 1을 버려야 돼. 그런데 16개, 32개를 만들던 회사는 어때요? 먼지 하나가 떨어졌어. 그 그러면 판만 32개 이렇게 중에 빼서. 하나만 버리면 돼. 네. 16개 중에 하나만 버리면 돼.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어. 먼지 하나 떨어졌어. 100개 중에 하나만 버리면 돼요. 그러면 수율이 99%예요. 근데 4개밖에 못 만드는 회사는 먼지 하나 있으면 7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 이해가죠? 네네. 그래서 미세화가 수율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이거 2026년에 하고 앉아있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반도체 모르면 어때? 삼성전자 단위종목 레버리지 사면 되지. 이제 공부하면 되죠. 레버리지 많이들 사잖아. 레버리지요? 지금 다. 이거 알고서 레버리지 샀잖아? 레버리지 안 돼.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돌이님 강의를 그것도 기본편을 하지만 기본편도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초초초초초초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HBM하고 아까 일반 D램하고는 차이를 말씀드렸죠? 네. 요 D램을 8장, 12장, 16장 쌓아 올린 게 HBM이에요. 네. 단층짜리 건물을 고층 고층. 아파트로 만든 거예요. 공장을 펼쳐놓고 단층짜리 건물, 단층짜리 건물, 단층짜리 건물 이렇게 만들던 그 공장 공간하고 여기에서 아파트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공장 공간이 어떤 게 더 많이 잡아먹겠어요? HBM을 만드는 공간이 뭐 한 1.7배에서 한 2배 이상 공간을 더 많이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D램 하나는 한 장이지만 HBM 하나는 D램이 12장, 16장 들어가죠. 그러면 어때요? 일반 DDR, PC용, 스마트폰용 들어가던 D램을 16장을 HBM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공장 공간도 야 저기 D램 이제 저 싸구려 저런 거 만들지 말고 빨리 더 비싼 거 만들어야지 HBM 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이익률 한 60% 기대를 하고 HBM 쪽으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D램의 공급이 줄어든 거예요. 오,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수요는 그대로인데 혹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세상이 발전할수록 첨단 기기가 많아질수록 서버용으로도 D램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알아서 D램이 감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네요. 올라서 HBM 이익률이 60%인데 D램의 이익률이 막 90%가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막 가격이 10배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또 호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분기별로 60조, 80조, 100조 이런 이익이 나는 거고 극단적으로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80%가 넘어가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최근에 이익률이 얼마나 더 올라갈까? 하이닉스의 요게 2분기만입니다. 분기별로 영업이익률이 76%를 넘었고 삼성전자도 메모리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70%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가 물장사라고 하죠? 대동강 물장수. 물 퍼다가 팔아도 이 정도 이익률은 안 나올 거예요. 그죠? 왜? 너무 물 퍼다가 팔려면 어때요? 물 지고 올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동. 물 가져올 물차 트럭이라도 뭐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도체는 왜 이런 엄청난 이익률이 나오느냐? 비밀이 있습니다. 뭐죠? 반도체 말씀드릴 때 적자를 볼 수 있는 산업이라고 했죠. 네. 왜?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니까. 엄청난 장치 산업이니까라고 했죠. 네. 그런데 이게 뒤집어서 놓고 보면 장치를 다 세팅을 해놨어. 공장을 다 지어놨어. 장비를 다 들여놨어. 투입되는 웨이퍼 다 집어넣어 놨어. 하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네? 그럼 어때요? 더 이상의 고정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반도체 만들 때 원재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원재료 비율이 한 20%라고 합니다. 이미 장치를, 공장을, 장비를 다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웨이퍼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화학 양품들 들어가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용이 2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넘어서면 어때요? 그 뒤로부터는 다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익. 그러네. 근데 요즘처럼 반도체 가격이 10배를 뛰어버려. 그러면 D램 하나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팔 때도 뭐 한 5,000원 정도를 남겼다 쳐요. 그런데 5,000원이 남는 거죠. D램 하나 팔 때마다. 네. 근데 이게 10만 원이 됐다고 쳐요. 아, 그러면 완전 얼마나 많이 막 남네. 99만 5천 원이 남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런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이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일단 비유만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요,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저희 여러분이 보시기에 되게 유식해 보이겠습니다만, 이거는 반도체 좀 투자한다는 사람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몰랐을 뿐.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레버리지 교육은 다 받았잖아. 반도체 교육은 안 받고 레버리지 교육은 다 받은 이런. 이것만 알면 여러분도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다고? 만들 수 있어요? 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반도체를? 요것만 여러분이 알고 한 50조 투자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아니면 이제 중국 업체들처럼 기술자들한테 연봉 한 5배 주고 기술 빼오라고. CXMT가 처음부터 반도체를 만들 수 있었을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술이 다 어디서 왔을까? 한국? 메모리 반도체를 하잖아요, 거기가. D램을 하잖아요. 전 세계에 D램 하는 회사가 3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3군데 출신들이 가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 최근에도 진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데 기술 유출 혐의. 아. 누구는 징역 6년형, 누구는 징역 7년형. 근데 그 사이에 중국과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격차는 빡 좁혀진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이 그걸 팔아먹어서. 옛날로 따지면 거의 을사오적에 비슷한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인간들이거든요. 근데 고작 징역 6, 7년밖에 안 받아요.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그렇게 넘겨도. 그래서 이런 기술을 다 빼간 거거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반도체 만드시라고. 농담이고. 요거는 어디서나 다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자, 이거는요, 삼성전자 반도체 그 교육 사이트가 있어요. 다 하이닉스도 있고,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웨이퍼 위에다 칩을 만드는데, 먼저 이 웨이퍼 판을요, 산화를 시킵니다. 산소를 만나게 해. 왜 우리가 철도 산소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녹슬죠. 거칠거칠해져요. 이 웨이퍼도 그거를 산소를 만나게 일부러 해서 일종의 녹슬게 만드는 겁니다. 산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생기겠죠. 네. 그 위에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포토 공정. 여러분 인스타에 사진 올리려면 어떻게 사진 많이 찍어야 되죠. 네. 그쵸. 반도체를 만들 때도 사진부터 찍어야 돼. 사진? 사진을 왜 찍어요? 예쁘게 나오라고? 엑스레이? 이런 거 아니고 반도체 위에다가 회로를 그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반도체에 이 칩 뭐 네모나다 보면은 안에 이런 막 회로 막 있을 거 엄청 아니에요. 맞아요. 많더라고요. 이 선 하나가 뭐 나노 단위라고 했죠. 네네. 뭐 10나노 뭐 이런 식으로 이 나노 단위의 선을 이른바 설계도에 맞게 회로를 그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연필로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 그죠. 무슨 뭐 끌칼 가져가서 이렇게 새길 수는 없잖아. 그죠.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가는 게 뭐예요? 빛. 아, 그럼 빛이에요, 레이저로 완전 그걸 쓰는 근데 거예요? 그것도 레이저도 아닙니다. 자외선을 써요. 오. 우리가 자외선 받으면 어떻게 돼요? 타죠. 네네. 웨이퍼 판에도 자외선으로 태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 필름 카메라 써본 적 있어요? 네. 이 사무실에 이게 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이 옛날 필름 기억나세요? 필름? 네. 필름 안에 보면 좀 까맣게 까무잡잡한 거 본 적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뭐 놀이용으로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진짜 필름은 아니고 그게 까맣죠. 네. 그게 포토레지스트라는 거예요. 감광액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가 빛을 찍는 게 그 사진기가 순간적으로 조리개를 열어서 빛이 번쩍 들어오게 한 다음에 네. 빨리 닫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순간에 빛이 아. 닿은 그 형상이 여기에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 까만 감광액이 발린 필름 위에다가 그림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걸 웨이퍼 위에다 하는 거예요. 아. 그거에 이해가죠. 네. 그래서 포토레지스트라고도 하는 감광액을 먼저 웨이퍼에 도포를 한 다음에 위에서 사진 같은 게 있어요. 설계도를 위에다가 끼워놔요. 그 위에서 빛을 번쩍하면 어때요? 그 설계도면대로 그대로 남는. 웨이퍼에 길이 생기는 거. 이해가죠? 네. 그거를 또 얼마나 얇게 쬐느냐가 아까 얘기했던 집적화, 미세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신기하죠? 그 다음에 길을 그렸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내는 거예요. 아까 그 감광액이라고 했죠, 필름. 그러면은 그 옆에 아까 산화막을 입혔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노광이라고 해요. 광에 노출시킨다. 빛에 노출시킨다. 그게 노광이에요. 그래서 사진 찍는 장비를 노광 장비라고 하는 거예요. 뭐 ASML 이런 데서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여기를 깎아내는 거예요, 여기를. 이걸 깎아요. 그러면 어때요? 요 길만 남죠. 네. 나중에 요게 반도체 회로가 되는 거예요. 회로가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여기를 사진을 찍어서 여기를 보호를 한 다음에 여기를 깎아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얘도 벗겨내버려. 그러면 어때요? 요 길만 남겠죠. 네. 그게 식각 공정입니다. 깎아내는 공정. 요거를 뭐
화학적으로도 하고 무슨 뭐 원자층 방식으로도 하고 뭐 별가지가 다 있어요. 그리고 한 번만 깎아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쌓고 깎고 쌓고 깎고 쌓고 깎고를 엄청나게 반복을 해서 뭐 이렇게 계속 길을 만들어요. 이 위로도 하고 계속. 그게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거의 손톱 두께만한 그런 반도체지만 그 안은 뭐 그냥 표현하자면 이만한 게 있기도 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길이 있어. 아, 이게 반도체예요. 와, 만들기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거의 뭐 외계인 잡아서 만든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그거고 이런 기술을 중국에다 유출을 해서 중국이 빨리 또 올라왔던 거예요. 그 또 방막 공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증착이라고도 하는데 필름을 씌우는 거예요. 방막이 뭐냐면 얇은 막을 씌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회로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회로 나중에 다치면 안 되니까 아니면 나중에 전류가 어디로 흘러나가지 않게끔 씌우는 과정. 이런 게 이제 방막 증착이라고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온을 주입을 합니다. 왜? 전기적인 특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스위치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다가 칩 안에다가 수만 개, 수십만 개, 수억 개를 집어넣은 게 반도체예요. 트랜지스터, 직접 트랜지스터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걸 엄청나게 때려 넣은 스위치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1번 스위치를 켜고 저기 1253번째 스위치를 닫고 102,500번째 스위치를 켜면 뭐가 작동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입력을 해놓고 그대로 움직이는 게 반도체예요. 엄청나죠. 그렇게 해서 쌓고 깎고 해서 회로를 만들고 이온을 주입을 해서 전기적인 특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칩만 있으면 안 되잖아. 그 칩이 어딘가에 기판에 닿아야 되잖아요. 다른 데랑도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속 배선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런 전기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과정까지 거치고 마지막에 패키징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8대 공정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근데 이 패키징 이후에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기까지는 이 웨이퍼 판 위에 칩들이 다 만들어진 여기까지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고객한테 주고 저거 가서 손톱으로 잘라갖고 스마트폰 안에 넣으세요 하겠어요? 아, 못하죠. 나중에 요거를 또 어떻게 떼낼 것인가, 어떻게 패키징을 할 것인가, 어떤 기판에다 몇 개씩 올릴 것인가, 어떻게 붙일 것인가, 혹은 젠슨왕이 들고 나오는 뭐 GPU, 베라루빈, 기판 하나 막 이만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패키징할, 그게 이제 또 후공정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게 후공정이구나. 지금까지 한 거는 전공정 8대 공정이고 이후에는 후공정으로 가요. HBM도 사실은 후공정 싸움이에요. 칩 아, 그쵸. 하나 만든 걸 16개를 쌓는 작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거는 이제 후공정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HBM 시대가 됐을 때 후공정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기도 했다. HBM을 쌓아 올리지도 못하는 회사들이 그냥 개별 칩만 하는 왜지? 디램 만드는 회사들 왜 그랬을까? 과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후공정을 일부 옛날 라인에서 자체적으로 패키징하기도 했거든요. 야, 이거 디램 4개 갖고 와서 여기 기판 하나에 붙여서 이거 PC용 디램으로 납품해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이제 HBM 해야 돼. 언제 이거 옆으로 붙이고 있냐? 야, 저거 다 그냥 중소기업한테 넘겨. 중소기업한테 자 일하라 그래.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일감이 엄청 생긴 거야. 짬 처리한 거구나. 짬처리라기보다는 짬처리는 아니고 약간 기술 난이도가 낮은 일감을 많이 그냥 외주를 줘버린 거죠. 그 생산 라인에서 HBM을 해야 되니까 첨단 후공정 패키징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수혜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주가, 그 개별 기업들 주가가 몇 배씩 오르고 근데 이런 거를 알면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개별 기업, 소부장 기업까지도 여러분도 30분 전에 몰랐던 걸 지금 알게 됐죠. 네. 그리고 이런 지식 위에다가 지난번에 야식 잡설에서 가르쳐줬잖아. 호돌이 반도체 강의 기본편 듣기 전에 들으라고 가르쳐줬잖아 라고 하면 그 지식 위에 호돌이 기본편이 올라가. 그 다음에 호돌이 심화편도 저희가 이제 9월에 또 해요. 바로 2주 격차로 또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쌓여. Y스트릿의 모토가 뭡니까? 지식도 복리로 쌓인다. 자산만 복리로 쌓이는 게 아니라 지식과 자산의 복리 효과. 그러니까 이걸 알면 그 다음 강의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막 우리가 YG 클럽 세미나 매주 하지만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 거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모시잖아요. 맞아요. 워낙에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은. 맞아요. 그게 아직 지식이 복리로 쌓이기
전. 근데 이런 거 듣고 기본편 듣고 심화편 듣고 나중에 저희가 업데이트도 하고 AI 데이터 센터 강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특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강의도 듣고 유튜버가 하는 기초 강의도 듣고 그러면 그 다음에 기본편이 들려. 궁금하다. 산업부터 실전 투자까지. 어. 이제 여러분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알아들었으면 어때요?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야지. 기업 분석으로 가야지. 어떤 기업들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봐야지. 그게 나중에 심화편을 또 할 겁니다. 이 오프라인은 벌써 여러분 매진이 됐습니다. 아쉽지만. 그리고 작년에 했던 AI 시대 숨은 수혜주 찾기. AI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다른가? 그 인프라 수혜주는 뭔가를 또 찾아가는 강의가 이 라인업이 엄청나게 있다고요. 저희가 뭐 이선협의 투자 나침반도 있고 얼마 전에 에너지 대전환 시대 이거 투자로 올랐다라 SK 이터닉스 이런 거 막 대박 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 강의들 다 했다고요. 그러니까 강의팔이 뭐 쟤네들도 뭘 강의팔이 책팔이 악플만 쓸 게 아니라 강의를 왜 듣고자 하고 그 사람들이 왜 몰려오고 있고 이런 걸 왜 준비를 했는지 한 번쯤은 보시라. 강의팔이는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로 먹고 사는 건 맞는데 그 부가가치라는 게 이제 창출이 되잖아요. 단순히 레버리지 ETF 강의만 들을 게 아니라 이번에 그래서 자산운용사보다 금융투자협회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며 레버리지 그 진짜요? 강의로 와, 그거 1,000원밖에 44억을 안 벌었다며 했는데. 그 한 두어 달 사이에 단위종목 레버리지 그걸로만 몇십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 근데 들으셨죠?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절대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벌여야 돼 매매해야 되는 이게 필요해? 아 빨리 결제하고 말 들어. 안 들어. 그리고 10분마다 건너뛰기 누르고 들었음 건너뛰기 누르고 맞아요. 막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단위종목 레버리지 위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하나도 기억 못 하잖아. 다 물려 있잖아. 그러면 어디에다가 시간을 쓰고 어디에다가 관심을 갖고 어디에다가 돈을 써야 하는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호돌이 반도체 기본편을 팔기 위한 강의팔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의팔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정 댓글에 요거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이제 늦기 전에 요게 또 이제 금방 마감이 됩니다. 네, 마감이 돼요. 왜냐면 요게 또 시즌이 있어. 그 기술 트렌드도 그렇고 각 기업 이야기도 좀 바뀌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걸 또 닫고 다시 또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오프라인은 다 마무리가 됐고 온라인 지금이라도 이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어쩌면 저희도 이번 기초초초초 강의를 들었으니까 이거를 약간 발휘를 하려면 빨리 저 기본편을 들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혼자 공부를 해도 돼요. 심지어 하이닉스 반도체, 삼성전자 반도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8대 공정도 나와 있고 공정별 기술 어떻게 바뀌는지도 그 기업 블로그 들어가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다? 혼자 공부하기는 힘들고 맞아요. 모르는 지점이 있고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이겁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아주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예, 그겁니다. 또 호돌이님이 또 열정적으로 항상 또 준비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 기대를 하는 거고 사실 저도 매년 듣습니다. 왜? 또 까먹기 때문에. 뒷일은 반도체 박사님한테 넘기고 네. 유튜버는 물러가겠습니다. 강의팔이 끝!